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예상을 깨면서 더 확전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을 시사했습니다. 서구 세력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라예보의 총소리, 결국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유발시켰는데요. 모든 사건은 그렇게 우연찮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저항이 격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요인 또는 파워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외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치협을 떠나서 인간이 도덕적 가치, 보편선에 기초해서 일단 전쟁을 막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정학의 유용성과 함께 지정학에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역사학자로서 지정학 이론을 많이 원용해서 우리 한국 역사를 해석해 왔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정학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저는 독자적인 이론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만이 아니라 지경학, 지문학, 그리고 지심학이라는 용어까지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합한 이론을 토이론, 즉 영어로 말씀드리면 Field and Multicore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뒷풀이 되는데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제가 처음 제기한 것은 정서적 측면이었었거든요. 이를테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통성을 완성하기 위한, 즉 대러시아 입장이죠. 그리고 영토적 야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헤게모니를 재장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푸틴이 주장했습니다마는 자신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격한다는 논리를 세웠는데요. 즉 나토의 동진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어벽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아주 오랫동안의 사업이었었죠. 흑해를 내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4년도에는 크림 칸국을 러시아로 합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는데 결국은 세계 질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특히 유럽에서 헤게모니 쟁탈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거의 굴복한 상태처럼 보였고요. 미국의 태도가 주목됐지만은 미국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체제의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밖에도 이 사건이 동아시아 우리에게 끼칠 영향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은 예상외로 빨라질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고요. 특히나 제가 어제 오늘 이 사태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 이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상태들이 시시각각 세계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태에 돌입이 됐고요. 이제는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특히 이해가 관계없는 사람들마저도 이 전쟁에 관심을 갖고 이 전쟁이 가능한 한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국의 정치 집단들을 움직여서 아마도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동안 제가 제기해왔던 신문명이 시발되는 하나의 자그마한 불씨 또는 동기로 작동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정말 넓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장악한 것이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지정학, 러시아의 지정학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사실 지정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문제가 많은 용어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거죠. 게오폴리틱이라는 용어로 시작됐지만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지정학 또는 지정치학으로 번역했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다분히 서구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종주의라든가 제국주의가 팽창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비롯해서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데 적용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팽창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용도 폐기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1980년을 전후로 해서 국제정치에서 사용이 되고요. 특히 19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어차피 지구의 모든 정책 지형은 변화되어야 되니까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지금은 너무나 쉽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경학적 요소인데요.
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오란 말 자체가 자연환경이나 생태환경을 뜻하지 않습니까? 지오폴리틱, 지오컬처, 지오코노믹 그랬을 때 지오는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가이아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당연히 자원전쟁 그리고 무역전쟁 이런 것들은 지경학적 요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정학과 지경학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할 때는 지정학이지만은 내부에는 지경학적 관계가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천연가스, 곡물, 그리고 유럽의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정학적 관계, 지경학적 관계 이런 메커니즘은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들과는 다르죠. 그들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존재가 있거든요.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인식으로 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과 이성이 발달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이 동식물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 그리고 때때로는 이익을 무릅쓰고 자기 희생을 하는 이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은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요. 리스펙트, 존엄도 중요시 여기고요. 프리윌, 자유의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서열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랭크죠, 랭크. 인간은 꽤 오랫동안 랭크를 유지해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전 국가들은 대부분 랭크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형식적인 랭크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랭크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간은 모두가 자신들이 동등한 존재라는 자각을 전 지구적으로 했기 때문에 랭크 자체를 거부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지경학적, 즉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구도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 이론은 정말 만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학 이론의 근거가 되는 공간도 영토란 기존의 견해 외에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요. 토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서 보다 많은 것을 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호의 멍해 또는 기호의 굴레. 이건 함정이란 것이죠. 이 어떤 기호가 있으면 기호가 지표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기호는 처음에 지표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기호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지표로 변신될 수가 있고요.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가 사고와 행동의 프레임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와는 무관하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정치 집단에서 왕왕 활용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것에 능한 것은 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있는데 이론 자체가 전략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지정학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이 판단하고 또 어떤 독자적인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이 판단하게 되면은 그 힘을 갖고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거든요.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5년도 4월 25일 날 시정연설인데요.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지정학적 질서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죠. 이게 푸틴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푸틴의 여러 가지 행적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푸틴이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 사고의 반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이론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귀추를 주목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저는 지정학, 지경학 외에 지문화를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지오컬처인데요. 이거는 문화의 차이, 문명의 충돌, 문명의 대화, 문명의 공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각각 다 책의 이름이에요. 아시죠? The Crash of Civilization. 이게 샤무엘 헌팅턴의 책 이름이고요. 문명의 대화. 이것도 당시 이슬람 계통의 학자건 얘기인데요. 문명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슬람 국가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리고 문명의 공전은 역시 유럽사회에 꾸준히 내려왔던 상호 부조론이죠. 모든 것은 결국은 서로가 상호 공존해야겠다는 이런 염원을 담은 책이 바로 하랄트 뮬러딩 쓴 문명의 공존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런 지문화적 관점에서 분명히 같은 루스에서 출발했지만 역시 동쪽과 더 연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심학적 관점인데요. 제가 영어로 지오멘탈로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땅 또는 공간이 같은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리고 역사적 경험 있죠. 앙금 있죠. 그리고 기억 있죠.
이런 것들은 저는 지심학의 영역에 넣어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 관점도 있고 지경학적 관점도 있지만은 지심학적 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 이건 바로 지심학적인 면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출발은 같았지만은 그 이후부터 갈라졌고요. 그리고 갈등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원조격인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에게 종속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소비에트 말기에 러시아가 지은 흉년 때문에 우크라이나 곡창지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수출했고 그로 인해서 3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사했거든요.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에게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심학적 관점이지 우리가 말하는 지정학적 관점, 파워시프트, 파워게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정학이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지정학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현실의 위치, 위상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이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가치를 인식했어야 되고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거나 실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로부터 독립이 된 나라죠. 그러면 러시아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전략 그리고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바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거든요.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선례를 본받아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우크라이나도 책임이 있고 유럽도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랬을 때 우크라이나가 뭔가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선택에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죠.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가 정치인으로서 부적합한 정책을 펴온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고 이것을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우리처럼 국제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비교적 비자주적인 역사를 영위해온 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사고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정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요.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조선의 멸망 그리고 독도의 일본 귀속 이런 일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세계 질서의 재편 작업이에요. 크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양을 통해 가지고 세계 질서를 장악했던 영국과 그리고 대륙 세력으로서 급부상하면서 다시 출구를 찾아서 해양으로 진출하는 러시아의 대결이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세 군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운데는 흑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흑해 전략과 이것을 막으려는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뒷배경이 되는 영국이 있었죠. 이들과의 싸움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전쟁의 한 와중 속에서 결국 극동의 질서가 굉장히 변화를 일으켜요. 특히 일본은 이 그레이트 게임의 굉장히 수혜자죠. 결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는 데는 서쪽에서 벌어진 이 그레이트 게임의 과정이죠. 자, 유명하죠. 맥킨더죠. 하버트 존 맥킨더가 내선 이론이 심장부 이론이에요. 허틀랜드 이론. 이게 20세기 초니까 러일 전쟁이 막 전개되는 이 시기네요. 그때 맥킨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상 권력이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 허틀랜드죠. 여기를 지배하는 국가가 대륙을 지배하고 세계에 있는 섬들의 자원과 국민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영국 중심의 해양 세력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내세운 것이죠. 이 허틀랜드 이론이 사실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온 건데요. 결국은 이 이론이 그 이후에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지정학 그랬을 경우에 이 알프레드 마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특히 해양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알프레드 마한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쓴 책이 해양력, 즉 시파워죠.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이 카리브해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필리핀까지 연결되는데요. 마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군이 있는 주목적은 통상을 보호하는 거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군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흔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대정책 기조가 바뀌어지고 그들은 해양 진출을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용어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양양국가, 즉 미국은 소병단 대철도가 완공이 되면서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장악한 양양국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양양 대륙국가가 탄생한 것이죠. 이게 끝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세계사의 주인공은 미국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나머지는 약간의 파동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결국 미국은 세계 패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이론과의 접점에 있는 이론이요. 림랜드 이론이에요. 림 아시죠? 자동차 타는 분들 알잖아요. 자동차 바퀴를 보게 되면 그 사이는 틀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이를 얘기해요. 즉 허틀랜드, 대륙과 머린 오더죠. 해양 권력이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만은 이렇게 시베리아, 만주, 중국, 인도차이나,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북유럽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나는 접점을 설정했고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 양대 세력의 접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중심부는 아니지만 주변부이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것도 상당히 탁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림랜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역사상에서 지정학 이론을 원용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오폴리틱,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정학 이론을 갖고 세계를 분석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요. 역시 아놀드 토인비죠. 그리고 슈팽글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합니다. 이렇게 거시사 입장에서 세계 질서의 향방을 논한 것들은 대부분 지정학적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한 것들이죠. 전 엘빈 터플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가 쓴 책에 많이 있지만 특히 파워시프트는 소비에트가 붕괴된 직후에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세계 질서의 재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주목받는 사람이 조지 프리드먼인데요. 두 권의 책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책은 향후 100년. 앞으로 100년 후의 세계 질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파워시프트를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즉 향후 10년, 넥스트 디케이드죠. 향후 10년을 예측한 책들이 나왔어요. 학생들이랑 그 책을 읽어가면서 또 중간에는 벌써 프리드먼의 예측은 이만큼 틀렸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하는 작업은 중요하죠. 대신 이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의 멍해, 지정학의 함정 이론과 똑같이 그 이론이 실체를 견인해 가서는 곤란하죠.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 쪽 그리고 동아시아 쪽 말고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던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났던 그리고 맥킨더가 심장부라고 얘기했던 중앙아시아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소련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독립했던 바로 중앙아시아의 5개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소규 산유국.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중에서는 강조를 해요. 중앙아시아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꽤 오래됩니다. 19세기 중반이죠.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해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훔볼트 해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에 흐르는 해류 이름은 훔볼트 해류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훔볼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대단한 여행가면서 지리학자거든요. 그가 중앙아시아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중앙유라시아, 유라시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더 중요하니까 한글에서 만든 겁니다. 중앙유라시아라는 용어를. 데니스 사이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5,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켄트 콜터가 신대륙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그가 신대륙주의란 말을 썼을 때는 지금 중앙아시아를 염두에 두면서
대륙 유라시아가 부상한다는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륙 유라시아 부상하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은 해양 세력이 아니라 내륙 세력, 대륙 세력이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시진핑 이후에 해양력을 강화시키면서 해양 세력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륙 세력입니다. 그래서 켄트 콜터가 신대륙주의란 말을 썼고요. 그리고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에너지죠. 그리고 21세기 유라시안 지정학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때 해양사 전공자 입장에서 신해양주의라는 말을 만들어서 해양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때 신해양주의의 주체는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측대로 중국이 급작하게 해양력을 강화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일본도 따라잡기 힘들다고 토로할 만큼 강력한 세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조지 프리드먼도 예측이 틀린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리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정학적 요인, 즉 러시아 그리고 나토 그리고 미국 이들과의 관계되는 지정학적 요인, 헤게모니 싸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정학적 사고가 중요하지만 지정학적 사고의 포로가 되거나 멍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과 투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는 것 보면은 이제는 지정학적 요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문화적, 특히 지심학적 요인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지정학적 사고, 지정학적 분석이 중요하지만 꼭 지정학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멍에를 스스로 씌울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해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요, 러시아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면 당장 방어란 측면이 있으니까. 유럽은 반대로 러시아의 서진을 두려워하고요. 미국도 혹시나 러시아에게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을까 불안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은 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국력과 전투 상황도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유를 지키는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희생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확인하고요. 또 인류가 적어도 명분이 약한 전쟁은 반대하고 심지어는 저지하는 데 동참을 한다. 만약에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정신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물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응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쯤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협상 성공이냐 결렬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삶이 결정이 됩니다.